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은 분은 여러 차례 해외 봉사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정의에 대한 열망을 아주 건강하게 잘 풀어나가고 계신 개그우먼 윤미숙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세상이 언제 오나 기대하면서도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늘 궁금한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네, 오늘은 역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고민과 갈등 상당히 심한데요. 역사 속에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모셨고요. 우리 역사에 대한 그 한국사 365 지금 한창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저자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역사 N 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죠. 심용환 역사학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어려운 걸음,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그냥 부르셔가지고 예. 이제 거절하기 힘들어 부탁이어서 네. 왔고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찾아봤는데 네. 앞에 오신 분들이 완전히 막 기라성 같은 또 시대를 풍미하고 계신 정치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네. 약간 좀 의외? 약간 나 왜 불렀지? 약간 이런 내가 그게 부응할 수 있나? 약간 좀 그런 고민이 돼서요. 어쨌든 그냥 용기 내서 한번 와봤습니다. 네. 왜 불렀냐에 대한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의의 시간이 그동안 주로 정치인분들 그쵸, 혹은 평생을 올곧게 사셨던 교육자분 이제 이런 분들을 주로 모셨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한 분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창 자신의 그 소신 또 자신의 역량 펼쳐나가고 계신 분들 이야기도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 또 한 가지는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한국사 365 우리 역사 관련 대중교양 교육 서적 중에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 저자를 당연히 모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에 대한 뭐랄까요, 이론적인 이런 이야기들이야 여러 책도 있고 뭐 교수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비전, 자신의 그 가치관을 심어서 역사를 바라보고 그 이야기를 용기 있게 펼쳐나가 주시는 대표적인 분이기 때문에 솔직한 역사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일단 개인적으로 심용환 작가께서 이제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본인이 했던 가장 정의로운 선택이나 행동이 있다면 하나를 소개해 주세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인생 같고요. 글쎄요, 뭐가 있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어찌됐건 그냥 연구하고 교육하는 게 주 일이어서 가끔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딪히는 일보다는 이제 항상 이렇게 약간 뒤에서 보급 역할하는 항상 일이어서 근데 굳이 행동을 뭐 했나 따지면 사실은 뭐 큰 것도 아니어서 민망하긴 하지만 예전에 국정교과서 사태 때 국정교과서라는 아주 퇴행적인 발상이잖아요. 국가가 역사 교육을 장악하고 그래서 또 국민들의 생각을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 참 위험하고 과거에 뭐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고 그 파장이 너무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좀 한 길게 잡으면 4, 5년, 짧게 잡으면 한 2년 정도 이제 아주 치열하게 좀 공적으로 싸웠고 그때 막 일자리를 다 잃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정의로운 활동을 하면 언론에서 소재로는 되는데 누구도 내 먹거리를 챙겨주지 않는구나라는 잔혹했던 후폭풍도 사실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근데 과장하는 건 아니냐 부끄럽지만 그냥 그때는 이제 이런 영역에 대해서조차 국가가 손을 뻗는구나라는 행동을 하게 돼서 그게 제가 직접 행동했던 가장 컸던 사건이었죠. 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지금 현재의 권력, 현재의 강한 자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그렇죠. 역사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 역사를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고 다양성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국가가 하나로 통일시켜서 강요하다 보니까 역사학자 입장에서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죠. 기괴한 퇴행을 막은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벌써 한 4년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의 역사 교육 혹은 조금 넓게 보면 사회 교육, 시민 교육은 진보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혹은 오늘 이 주제로 마친다면 정의롭게 나아가고 있는가로 봤었을 땐 사실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게 되게 못마땅한 거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초기 했지만 이제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몰려서 같이 싸울 때는 으쌰으쌰가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뿔뿔이가 터져서 집에 가니까 그냥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야, 너 뭐 아직도 그런 얘기해? 아하. 하면 시끄러워 하면서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 일은 끝났잖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사회라는 것 혹은 뭐 언론 이게 소비되는 양식이라는 것들이 다 그렇고 마냥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어찌됐건 현재 구조화된 형태 속에서 역사 전공자들이 할 수 있는 틀 자체에서는 이게 뭐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저는 이제 다 일자리 잃고 이제 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있는데 막 주변에 오히려 이제 자기 직업 지키고 계신 분들은 너는 자유로워서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자유의 또 다른 해석이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건 좀 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과거 군사 쿠데타와 싸우면서 발전해온 사회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과 싸워서 그것을 막아내는 건 굉장히 잘하는 아주 특화된 저는 민족이자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정의라는 것은 이 어떤 그런 비정상적인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이게 이상이다라고 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훈련이 안 된 것 같고 조금 가혹한 평가지만 뭐 지난 그 국정교과서 사태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정체되어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네. 기분이 그러네요. 네. 옛날 생각도 나고요. 네. 뭔가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심영원 작가는 힘들었던 시간이고 개인이 겪었던 그 과거 사이이기 때문에 네. 감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일어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한 좀 뭔가 의미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비단 국정교과서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부당하고 불이하다고 느껴진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싸우는 데는 대단히 그렇죠. 뛰어난 우리들이지만 민족이라고 표현하건 국민이라고 표현하건 어떻든 간에 그 이후에 그 진정한 정의라면 정의 혹은 뭐 진보라면 진보 발전이라면 발전 이것을 함께 구축해 나가는 것에는 아직은 대단히 서투르다라는 그 말씀 많이 와닿으면서 지금의 우리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 사회 지금 현재 모습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겪게 된 가장 큰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전통은 뭐 조선시대 때도 자기 목숨 걸고 막 버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조광조니 이런 사람들이 막 사화의 시대 속에서 싸우고 나면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야 우리 한번 잘해봐 해가지고 이제 뭐 딱 이제 살인파들을 등용하고 나면 막 율곡이 이런 이제 선조 때 보면 그, 야, 이 퇴계이황이나 남명조식 같은 훌륭한 스승들, 네. 고결하게 살았던 스승들한테 배웠던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나에 대한 시대가 왔어. 이제 우리의 시대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와서, 야, 나는 남이야. 너는 북인이야. 이러면서 권리 다툼만 하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조선의 천재라고 하는 율곡이 같은 경우가 10만 양병설 얘기만 했지 예. 10만이 아니라 5천의 군사가 없어서 조선이 뭐 임진왜란이 됐든 병자호란이 됐든 제대로 기능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뭐 조선에 비해서 지금 어떠냐 하면 저는 더 역동적인 사회로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좋은 공간 정말 이렇게 근본적인 정치적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공간에서 가다가 실수를 하고 오류가 있다 손 치더라도 모험을 하면서 좀 그 뭐 정의로운 과정을 선취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에 대한 아쉬움은 사실 한국사를 전공하다 보면 꼭 나타나게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 이렇게 질문으로 들어가면 조광조와 조선의 그 아픈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럼 조선의 탄생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고려 왕조의 어떤 혁파 그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할까? 그것은 정말 정의 혹은 좀 더 우리 백성들 민중들을 위한 올바른 세상의 건설로 봐야 할까? 아니면 이성계나 소수의 이익과 권력을 위한 권력의 찬탈 혹은 역모 하지만 성공한 쿠데타 이렇게 봐야 할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좀 요즘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네. 저부터도 그렇고 예. 이제 일단은 우리가 쿠데타라는 단어를 일단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네. 그런 걸 많이 봐와가지고 예.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과거를 표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이야기도 하는 거죠. 뭐 세조가 제위를 찬탈하니까 까짓 거 요즘에도 쿠데타 했는데 어허. 자꾸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전근대 사회에서 역성혁명이니까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건 잘못된 거고 예. 다만 이제 내용을 봤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과전법이라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에 존재했었던 뭐 공민왕 그리고 뭐 최영, 정몽주 이런 사람들은 고려를 개혁하겠다. 네.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각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고쳐서 이 나라를 잘 나가게 만들어야지에 멈춰 있었다라면 그에 비해서 정도전 같은 경우 혹은 정도전의 이상에 동의했었던 혁명파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 땅의 토지 제도를 뜯어 고쳐서 평범한 소장농들 그 당시에 많이 썼던 관용어구를 그대로 쓴다라면 송곳 꽂을 땅조차 없는 평민들을 자영농으로 만들어줘서 탄탄한 민간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곧 정의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공민왕부터 정몽주까지는 이 어떤 위에로부터의 개혁인 거죠. 그냥 우리가 이 사회의 이 문란한 기강을 새롭게 재정리해서 과거의 왕건 때처럼 우리 고려가 다시 한번 잘 나가보자. 근데 잘 나가본다라는 거 그냥 귀족과 지배층 입장에서 강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전의 문제의식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나라가 잘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은 민본인 거고 백성들이 지금 뭐에 고통을 겪느냐. 뭐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 값 때문에 고통을 겪듯이 네. 그때는 내 땅이 없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그 농사의 상당수가 다 이 문벌 귀족들한테 뜯겨가는 민생 경제가 엉망인 상태의 삶을 사니 그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고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화도 회원이 일어난 거고 네.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게 뭐냐면 어떤 역사에서도 쉽게 찾기 힘든 게 1391년에 먼저 이제 과전법이라는 토지 개혁을 하고 예. 그러고 나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민본의 관점을 본다라면 상당히 위대했던 사건이었고 그 상상력이 사실 지금까지도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500년이 지나서 동학농민운동 때도 토지 개혁 얘기가 나왔고 예.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토지 개혁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많이 간과하지만 어찌됐건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고 49년에 농지개혁을 하면서 쫙 또 그 지주 문제를 해결하고 또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좀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어떤 장점을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네네. 다만 그렇게 열었는데 이런 그 이유가 그 이후에 뭐 이제 뭐 대종 성종 이럴 때 네. 사대부들이 그런 행동을 했냐? 그래서 율곡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율곡이는 일단 정도전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면 정도전은 조선의 역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거가 되니까 그래서 정도전이 복권되는 건 고종 때 복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도전이라는 이름은 공적으로 꺼내지 못하는데 다만 이제 율곡이가 얘기하는 건 그런 좋은 기초 위에서 세종 때 그렇게 우리나라가 크게 번성했는데 용렬한 선비들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조선 전기의 최고의 선비로 꼽았던 조광조조차도 얄팍한 재능에 의지했다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가혹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의 배경도 보면 율곡이 역시 제대로 된 근본적인 민생혁명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때 뭐 혁명보다 개혁이겠지만 네. 근본적인 민생개혁을 통한 탄탄한 어떤 기반 마련이 없는 상태에서 헛된 어떤 부국강병을 꿈꾼다는 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유학자지만 너무너무 쉬운 언어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인상적인 기록을 보면 그 조정의 논의를 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논의들이 없진 않은데 네. 이제 그 율곡이 계속 했던 말이 실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실질. 네. 예. 실질적으로 쓸만한 이야기가 없고 아하.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활용해서 바뀐 사례가 없다라고 하면서 꽤 집요하게 부딪혀요. 그래서 예. 그런 걸 본다라면 좀 정도전과 그 혁명파가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혁명적인 정신. 그러니까 물론 전근대 사회에 한계는 있지만 어떤 그런 혁명 정신으로 뭔가 토지 개혁을 하고 나라를 멋지게 시작한 건 있지만 그게 조선왕조 500년 동안 계산됐느냐를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동안 들여다보셨던 수없이 많은 역사적 인물 중에서 네. 심영환 작가가 또는 심영환 소장이 한 명을 꼽으라면 가장 이분은 정말 존경스럽다. 이분은 정말
멋지다 하는 분이 있을까요? 네, 정말 못된 질문이고요. 아니,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공부하는데 그래도, 그건 그래도. 정말 네. 가혹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앞에 얘기랑 연결시킨다면 저는 네. 이제 그 정도전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좀 중요한 뭐 삶의 지표 그리고 많이 나누는 주제로 여기게 되죠. 네.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수천 년 전통을 살펴보면 물론 이제 맹자라는 인물이 나왔던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국에서 기원전 5세기에 맹자가 나와서 민보온을 못하는 군주는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혁명적 발언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이야 뭐 이제 시민혁명의 시대고 민주주의 시대니까 별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기원전 5세기면 이게 나라가 들어서지 않은 데도 되게 많고 네. 뭐 여전히 무슨 파라오적 권위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왕권 신수,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 같은 게 17세기 때 나왔던 주장인데 그 유럽에서 내 권력은 신이 줬다라는 절대적 얘기를 하기 2000년 전에 왕을 갈아치울 수 있다. 근데 그 맹자를 직접 읽어보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것도 왕 만나서 얘기해요. 그래서 아하. 당신 똑바로 못하면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맹자라는 경전이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계속 강조됐지만 네. 이 정도로 군주가 열심히 통치를 해야 된다. 잘해야 한다. 네, 이렇게 그 정도로. 얘기한 거지. 아하. 다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어떤 좋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상 중국 역사, 우리나라 역사 조금 확장시키면 베트남, 일본이 동아시아 역사를 전체로 봤었을 때 이 민생의 도탄 가운데서 문자 그대로 왕을 갈아내고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기초는 광범위한 토지개혁. 원래는 사실 정도전이 생각했던 건 과전법이 아니고 네. 개민수전이거든요. 개민수전. 아하. 민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서 네, 이제 모든- 공정하게 토지를 새롭게 제조한다. 만약에 개민수전의 원칙이 통과가 됐으면 좀 약간 과장된 말이겠지만 아마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이야기를 시작할 적에 독일 농민 전쟁이 아니라 네. 조선의 혁명사를 얘기할 정도로 아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왜냐면 그런 식의 시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 과격한 생각이어서 네. 같은 혁명파 동료들인 뭐 조준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심하다. 그래서 결국 사실은 이제 좀 정도전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네. 과전법이라는 그러니까 좀 중소지주의 권한을 인정해 주되 이제 토지 개혁을 하는 식의 중도적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도전 본인이 이제 굉장히 그 이중적 감정을 드러내죠. 하나는 내가 원래 꿈꿨던 건 이게 아닌데 그래서 백성들이 나에게 원망이 크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한편에선 그래도 이걸 통해서 그 혼란스러웠던 고려한 사회를 이렇게 바꿔놨다는 또 자부심도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그 우리 역사에서 정도전이 보여줬었던 그 말로만 민본 떠드는 것이 아니라 가혹하게 부딪히면서 기존의 기득권을 혁파하고 또 그 혁파 위에서 국가의 시스템을 바로잡으면서 건강한 어떤 경제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었던 이 정도전의 노력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맨날 그냥 그 옛날에 그 드라마 보듯이 뭐 이렇게 세력을 모아서 막 말을 돌리셔야 됩니다 해서 예. 뭐 누구 최영을 죽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최영이나 막 정몽주를 좋아하지 정도전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하. 그렇습니다. 네. 제가 왜 진작에 제가 수능 때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역사에 대해서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즐겁게 생각이 공부하고 그랬죠. 너무 예. 재밌어요. 아마 수능 때 저를 만났으면 저는 그 수능 시험 때문에 이렇게 안 가르쳤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민간에서 만났으니까 얘기라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아, 그러네요. 역사를 쭉 흐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는 의미에서 정의는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사학적인 통상적인 말을 쓴다라면 이제 역사는 진보하는가의 문제겠죠. 저는 역사는 진보한다고 믿죠. 그리고 진보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지금 이렇게 조선왕조를 멋지게 얘기해도 조선왕조였으면 지금 어떻게 제 앞에 앉아 계시겠어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해서 보고 그리고 뭐 조선왕조 때 아무리 그렇게 정도전을 멋지게 얘기해도 신분제 사회였고 뭐 근데 그거에 비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는 거고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인류 역사는 계속 승리해 왔죠. 그래서 저는 역사의 진보를 믿느냐 하면 역사 안에 정의가 이기냐 하면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역사는 진보하지만 한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50년, 100년은 충분히 퇴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문명이나 국가의 기준으로 가면 살아남은 문명과 국가도 있지만, 한순간에 사라진 문명,
없어진 역사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멀리서 만원경으로 보면 역사는 발전하지만 이 그 작은 과정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한 3보 나갔다가 5보 후퇴하는 일도 많고 그러다 아예 특정 민족이나 특정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로마가 이제 공화정의 전성기 때 황제정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뭐 옥타비아누스니 뭐 카이사르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도적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제도적으로 호민관 제도 뭐 여러 법들이 통과가 돼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로마 공화정 말기가 되면 다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모든 시스템을 귀족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명문 거족들이. 그러니까 제도는 있지만 제도의 결과가 다 이 로마 사회에서의 기득권층을 위해서 빨려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공화정은 희망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결국은 황제정으로 넘어가고 민중들이 황제를 섬기는 걸로 가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사회가 과거라는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현재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또 새롭게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나아가야 될 길이다라고 설정하고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좀 그런 우려, 고민이 있는 거고 정의와 역사의 진보는 있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이제는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보여주고 설득해서 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가치로 다시 좀 우뚝 세워야 되는 좀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그 뭐 고려, 고구려, 뭐 또 조선시대 이런 걸 보면은 약간 개인의 욕심이랑 또 대의적인 명분 이런 거 구분이 잘 사실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원이 좀 그 부분 정몽주를 딱 이렇게 없앤 것도 죽인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약간 욕심 왜냐면 정치를 잘 이제 방해물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욕심이랑 약간 대의적인 명분 이런 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욕망과 이상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욕망과 이상이 어떻게 같이 안 가겠어요?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오로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나 뭐 그 예수님이나 뭐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문명사의 획을 긋는 분들이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욕망이라는 것이 이상과 함께 가느냐의 문제인데 적어도 중요한 것은 태종 이방원만 해도 그는 욕망을 그러니까 굳이 정도전이나 이성이랑 비교한다면 욕망이 앞서가긴 했지만 이상을 놓치진 않거든요. 그게 되게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막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거 보면 드라마 보면 정도전 집안 다 망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가문의 사람이 무슨 가파치가 돼 있고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정도전을 죽였고 당일날 정도전을 지키려고 했던 아들이 같이 죽어요. 둘째인가 같이 죽고 넷째인가도 자살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해를 봤죠. 정확하게 5년 지나서 정도전 가문을 복권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정도전의 아들이 성종 때인가 아무튼 판서가 되고 손자가 연산군 때인가 영의정이 돼요. 그래서 현재도 정도전의 글을 다 볼 수 있는 건 네. 정도전의 문선인 삼봉집이 남아있고 그 남아있다는 건 그 가문이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다만 정도전에 대해서만은 금기어가 된 거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태종에 놓치지 않는 측면인 거죠. 내가 그러니까 첫째 부인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거 왕이 될 확률이 없잖아요. 왕이 될 확률이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무슨 둘째 부인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시킨다고 하니까 완전히 뭐 끈떨어진 연이 되는 거고 사실 따지고 나면 내가 공 제일 많이 세웠는데 그리고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그 정몽주로 선주교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다 알지만 선주교를 우리가 못 가봤잖아요. 선주교는 고려시대 때 핫플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공개적으로 죽였던 거고 공개적으로 죽였다는 얘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혁명파에는 이성계 정도전 그리고 이방원이 있구나. 요거를 알려주는 순간. 그러니까 나의 정치적 야욕을 드러냈던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야망이 넘쳤던 사람이고 정몽주도 죽였고 그 다음에 보면 사실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람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사람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장 의지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사실 관직 6개를 줘요. 그러니까 이 6개를 준다는 게 뭐냐면 요즘으로 표현을 하면 그 개국이 되고 나서 정도전이 가졌던 관직이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걸 6개를 가져요. 겸직하는. 딱 6년을 하는데 6년의 기간 동안 법전, 역사책, 심지어 음악책까지 만들고 본인이 진법이라고 해서 군사 시스템도 만들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성계 입장에선 이렇게 해줘도 정도전은 욕심을 품거나
다른 생각을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전을 죽였거든요. 왜냐면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원은 정말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방원은 그러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 정도전의 정책을 하나도 수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발전시키죠. 굳이 한 거 딱 하나 있죠. 창덕궁 만든 거. 네. 경복궁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좀 살기 좋게 멋진 후원 가진 창덕궁 만든 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정도전의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이방원을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이방원을 위인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저도 이방원은 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도전이 옳았고 그것을 잘 끌고 가는 게 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잘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기 누구예요? 그 세종대왕이 또 엄청난 치세를 이루게 되는 과정을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도 세조가 비록 그 자기 조카를 죽이고 했지만 세조도 또 국정을 잘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연산군이 나오기 전까지의 사회적 건강성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욕망에 가득 찬 인간이 욕망을 추구하지만 이상을 버리진 않았다라는 아주 독특한 행동을 보인 거고 질문을 되게 잘해 주신 겁니다. 정말 다행이다. 자, 뭐 그 정몽주 얘기도 하셨고 정도전 얘기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 역사 속에서 늘 정몽주에 의해 사육신 뭐 얘기도 하고요. 목숨을 초계같이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몽주든 뭐 정도전이든 본인에게 그러한 결과가 오리라는 것을 상당히 예상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제 막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역사 속에서 임금께 간언을 하면서 목숨을 거의 내놓는 분도 많았었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선의 정신을 지켜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다른 쪽으로는 왜 이렇게 생명을 함부로 하나 그러한 어떤 역사 속의 잔인성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들고 이 양적인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첫째는 그 사대부들의 제한된 문화긴 하지만 사대부들 내에서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된다. 그리고 의로움을 본다라면 이로움을 멀리해야 된다. 이런 식의 문화가 워낙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올바름을 위해서 도전해야 된다라는 정신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게 조선의 어떤 500년을 버틴 비결 혹은 지금 와서는 정말 후진 사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넓게 보면 동아시아 문명이 인류 역사에서 사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중국과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 근데 그렇죠. 그랬던 힘도 사실 그런 걸 용인해주는 사회. 그러니까 뭐 이슬람이나 유럽 이런 데 그런 게 없거든요. 막 누가 그걸 용인해요. 죽어 이러면 죽고 막 그런 데지만 적어도 이 어떤 그 어찌됐건 유학 사상을 중심으로 한 동양 사상과 이 동양의 민본 정치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목숨 건 사람들도 보면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광조 같은 경우도 학교 시험 찾아보면 뭐 급진적 개혁이라고는 하는데 무슨 막 향약실시 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가 조광조 이렇게 대단해 하다가 책 쓰다가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죠. 왜냐면 조광조가 초기에 요구했던 건 유교 시스템의 강화지만 나중에 중종과 싸웠던 건 또 사실은 경제개혁이에요. 네. 왜냐면 그 연산군 때 신유공안이라고 해서 연산군이 자기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국가 재정이 이제 0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연산군이 한 10년 통치하니까 국가 재정이 적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가 비니까 그럼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양반들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일반 평민들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올려요. 그래서 민생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광조와 그 살인파들이 괜히 집요하게 달려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중종이 이건 뭐 너네 왜 그러니까 실력을 보면 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여태까지 그런 급진적인 얘기들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되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결국은 그 문제가 기화가 되면서 사실은 조광조 일파가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광조 일파가 저항했었던 조광조 저항 정신에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라도 민본을 이뤄내야 되고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위기다. 그냥 연산군 몰아낸 다음에 연산군이 했었던 비정상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무슨 네. 막 기녀들을 몇백 명을 거느리고 다니거나 흥청망청 쓰고 이게 없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광조 그 연산군이 만들어놓은 비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게 사실은 조광조의 도전이고 죽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가도 우리가 영화 남한산성 보면 막 이렇게 그 청나라 쳐들어왔었을 때 이제 그 주전파와 주화파의 싸움이 이제 네. 김윤식 배우와 이병헌 배우가 되게 맞아요. 막 멋지게 싸우는데 거기 보면 약간 양비론이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는 그러지 않아요. 실제 역사 보면
이 최명길, 이병헌 씨가 연기했는데 그 최명길이라는 주화파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전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임진강 방어선도 만들고 기습전을 펼쳐서 공격도 해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거 못해요. 못하니까 나중에는 이미 군대가 황해도에 이르렀을 때는 인조를 저기 남한산성에다 모시고 혼자 단신으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협상을 하려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영화에 나오는 건 양쪽이 다 옳다처럼 보이지만 네. 주전파는 그냥 자존심 때문에 막 그냥 이렇게 우리 막 항쟁하자 얘기하는 좀 네. 막연한 사람들이고 명나라에 대한 충성. 그렇죠. 그냥 예. 명나라에 대한 충성이고 그에 비해서 사실은 주화파였던 최명길이 오히려 아주 구체적으로 싸워야 될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평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적이 주춤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최명길은 과거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밑에 합격자를 뽑을 때도 철저하게 문법을 보지 않고 글만 보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 굉장히 화제였어요. 왜냐면 그 조선 후기로 가면 그 집안 싹 보고 네. 합격자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똑똑하면 명문가 이렇게 뽑았거든요. 절대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조선시대 때 어떤 그런 이상주의적 태도, 정의를 열망하는 태도가 아주 강력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다만 여기 뭐를 살짝 첨가하고 싶냐면 그런 거를 사실은 국왕이 많이 용인해 줬어요. 정치 문화 자체가 예. 저를 죽이소서 하면 우리가 보는 사극에서 막 죽이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조선에서는 만약에 국왕한테 그렇게 대항하면서 사표를 내면 네. 사표를 내면 그 사표는 무조건 반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표를 이제 그래서 사표를 내면 그러니까 막 간언할 때 왕이 안 들어주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사표를 내면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한 2, 3개월 버텨요. 근데 한 2, 3개월을 버티고 나면 전국에 유생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성균관 유생들이 걸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정치 문화상 무조건 이거는 사표를 반려하고 신하들을 위한 걸로 이렇게 정책을 마련해 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바꾸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극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실제로 조선의 정치 문화에선 신하들의 그런 아주 집요하고 강력한 요구를 국왕이 인내를 해야만 되는 정치 문화가 되게 강했어요. 예, 그걸 깬 사람이 연산군인 거죠. 그래서 연산군 쫓겨나게 된 거고. 그래서 작은 목소리들에도 관심 갖고 입법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고 잊지 않고 이루어내고 소통하고 뭐 어떤 이런 식의 문화가 생각보다 조선에서 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얘기를 줄여서 사대부들과 왕 사이로 얘기를 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문화는 사실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이 말하자면 제가 뭐 조선 절대 예찬론자 이런 건 아니지만 예.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땅에 대한 이건 뭐 정도전부터 시작했었지만은 경자유전 또는 모든 사람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 마음과 정신들이 올곧이 계속 왔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만들었을 때는 이게 실현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 재헌헌법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실현이 안 된 거지만 이제 관념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이제 헌법 연구하고 그러다 되게 놀랐던 건데 헌정사 연구하다 놀라고 그랬던 건데 네. 그러니까 재헌헌법까지만 하더라도 재헌헌법 때는 아주 보수적인 우파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반공주의적인 분들도 다들 그들의 반공주의, 그러니까 지청천이라든지 뭐 안재홍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올곧은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완전히 반공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하는 말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다들 북한을 왜 비판하냐?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를 왜 비판하냐? 첫째, 저렇게 하면 독재국가가 된다. 전체주의 사회가 된다. 즉 아무리 사회주의적 이상이 좋더라도 저렇게 지도자와 당에게 권한을 많이 주는 제도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지청천이나 안재홍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를 계속 놔두면 이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엄청난 폐해가 나타난다. 왜냐면 이미 1920, 30년대 때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그렇죠. 그걸 다 봤으니까 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얘기했던 게 이거 바꿔야 돼. 이 어떤 균등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재헌헌법에 들어갔던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이제 농지개혁법의 근거, 경제유전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 또 하나가 이익균정권인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농지개혁하면 너무 옛날 얘기여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아니면 8, 90년대 때 이제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런 거 읽으시면서 막 투쟁하셨던 분들은 농지개혁법 하면 이승만 정권 때니까 이런 거지 같은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 평가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49년에 농지개혁을 하면서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재분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은 무상으로 하고 우린 유상으로 했다니까 뭐 북한은 이제 공짜로 하고 우리는 돈 주고 한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북한도 현물세를 받았고요. 네. 우리도 유상을 했지만 가격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무상을 표방했든 유상을 표방했든 북한 현물세랑 우리나라의 유상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실증적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좀 아니고 그래서 토지개혁을 했는데 그런데 토지개혁의 의미가 뭔지 잘 몰랐었거든요. 네. 최근에 이 얘기가 왜 많이 부각이 되냐면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을 성공한 나라와 성공하지 못한 나라의 사회 경제 성장률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북한은 좀 예배고 예.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토지 개혁을 하거든요. 근데 필리핀 혹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 라틴 아메리카는 토지 개혁을 못 해요. 그럼 이제 결론이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네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은 결국은 여러 험로를 겪었지만 아주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하죠. 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첫째 출발선이 똑같다라는 거고. 이제 다시 할 수 있어. 네, 이런 내가 그런 부분이 노력하면 있네. 성공할 수 있는 예. 기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전근대적인 봉건적 권리가 사라진 거니까. 사라지고, 예. 그리고 어떤 근대화를 시키고 산업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도 그런 어떤 전근대화된 그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빠르게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도로도 뚫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뭐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어떤 문중에서 권리를 됩니다. 아니고 뭐. 태자를 놔서 길을 이렇게 뚫다 이런 게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적에 막 호소를 하잖아요. 하면 또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순진해가지고 막 그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막 땅도 기부도 하고 하는데 그때 뭐 문중, 뭐 안동, 권씨 이런 조선의 거족 출신이더라도 기득권 오래된 기득권 세력이 우리 허락 없이는 안 돼 이렇게 하지 그런 않았다. 힘이 없는 거죠. 그런 없는 힘이 거죠.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보시면 제가 신혼여행을 필리핀으로 갔었는데 예. 필리핀에 이렇게 주변 가다 깜짝 놀랐어요. 그 막 제가 세부로 갔었는데 세부의 그 지역에 잘 사는 사람 집에 외제차가 70대인가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전근대적인 그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리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부흥을 시도하니까 이게 이제 그 권리 관계랑 부딪히면서 계속 기형적으로 그러니까 사회가 성장을 해도 사회의 성장 에너지가 분배가 안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농지 개혁을 했다라는 건 사실은 지금은 되게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걸 우리가 해낸 거죠. 예.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안 된 건데 이익균정권이 뭐냐면 일정 정도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네. 노동자랑 같이 노동을 한 거니까 균점할 권리를 사주와 노동자가 같이 갖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두고 진짜 신기한 건 국회에서 다들 되게 동의하는 거. 심지어 한민당 같은 아주 보수적인 정당조차도 반대를 안 해요. 네. 왜냐면 새롭게 만들 우리나라는 과거 조선사회처럼 그 막 소장농들 고생하고 이런 사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은 이 단계 이상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잘 균점해서 이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땐 CEO한테도 굉장히 유리하다. 도움이 된다.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는 거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50년대 헌법에는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없어졌고 지금까지도 존재하지는 않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생각해 보면 최근에 뭐 자영업자, 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이걸 보고 있으면 사실은 40년대 때, 50년대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나라를 만들 때 선배들이 고민했던 내용이 그것이 실현이 된 부분도 있고 안 실현이 된 부분도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 같은 기계적 평등은 아니지만 균등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려는 열망이 사실은 해방 초에 굉장히 강했고 굉장히 강했다. 이거는 사회주의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이 민족주의자들이 보기에 사회주의자들 위험한 거예요. 너무 그냥 막 이상에만 몰두돼 있으니까 막 자로 재듯이 그게 아니라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사회적 평등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건 그냥 그때 문서를 넘겨보면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다 잊고 있었고 배우지도 않았었던 건데 최대한 좀 얘기를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그런 거잖아요. 북유럽에서 어땠다는 남의 나라 얘기지만 네. 이렇게 가면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좀 더 가깝고. 예.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네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홍콩의 민주화가 한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87년을 얘기하고 80년을 얘기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자신들이 막 어눌한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그렇죠, 있고 태국에서도 정말 저는 놀란 게 태국의 그 왕권이란 것은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왕에 대해서는 전혀 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존경. 뭐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몸을 예. 낮추고 그런 태국이 몇 년 만에 확 바뀌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87년 한국을 봤다. 그리고 80년 광주를 봤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한국의 87년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87년, 88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유엔에 가서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레이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키웠다 이런 입장일지 모르겠지만 키우긴 뭘 키워요. 우리가 스스로 한 거지. 근데 어찌됐건 미국 대통령조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선배님들이 듣기엔 약간 불편하더라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그 시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바꿔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저는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나이를 불문하고. 왜냐면 정말 좀 잘했거든요. 이렇게 아주 젊은 친구들하고도 막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한 40대 중반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 도무지 뛰어넘어서 해서 아, 사람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정하고 겸손해지고 스스로가 스스로 다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뭐 제가 이제 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튼 간에 그 좀 그런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한다라는 문제 앞에 우리가 좀 직면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87년의 주역들이 지금은 유사한 그 도전에 상대방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과거에 자신들이 도전했던 그 인식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왜 나 같은 투사한테, 나 같은 민주화의 주역한테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저항을 하고 비판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 비슷한 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대학생들이 데모하니까 어디 나한테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 그 군사정권 때도 들어가지 않았던 명동성당에 경찰력을 파견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보였는데 미엘스라는 유명한 정치학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역사라는 것은 완고하게 변화를 싫어하는 늙은이와 그것을 부시고 나가고 싶어하는 파도 물결 같은 청년들의 도전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러나 훌륭한 어른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의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들이 우리를 비판할 수 있고, 우리를 욕할 수 있고, 우리를 짓밟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제도적이 됐던 기회가 됐던 간에 그렇게 안 가면 결국은 낡은 권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계속 중축이 되면 사회는 썩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심영원 작가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특정 인물, 어떤 가장, 뭐 하나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 거 제가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역사와 정의 문제를 논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차원에서 가장 우리 역사 속에서 탁월했던 권력자, 탁월했던 지도자, 자기 스스로가 그런 도전과 비판을 억누르지 않고 감수하고 들어주면서도 역동적으로 좀 밀고 나갔던 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었을까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를 차분하게 복귀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정도?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현재 지금 지난 한 1, 20년을 따져본다라면 포스트 시대 속에서 한쪽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은 열정 속에서 두 차례 집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80년대 운동권의 어떤 열망과 또 80년대의 젊음의 기초 위에서 사람 사는 세상 뭐 어떤 그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노무현적 가치 속에서 이렇게 많이 재현되고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둘 자체를 제가 무시하는 건 전혀 아니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모르겠습니다. 이 들으시는 분들이 입장에선 김영삼, 김대중이 있었을 때 아마 격렬한 감정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조금 비꼬는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만수무강하게 돌아가신 유일한 두 분의 대통령이시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대통령이 많이 나오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아직 현재까지는. 네. 근데 그게 좀 시사하는 바는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많은 한계를 지니고는 있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엄청난 그 박정희 전두환 시대 혹독했던 민주주의와 싸워서 이겼고 그 다음에는 그때는 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돌아보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 진행됐었던 개혁의 내용들이 여전히 사회의 중요한 척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때는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된다고 여러 갑론을박을 했지만 뭐 금융실명제, 뭐 OECD 가입, 뭐 소위 말하는 김영삼 대통령 집권 초기 때 뭐 공직자 재산 등록 이게 그때는 막 아주 쇼 아니야? 혹은 이제 인기 좋다가 제대로 지속하지 못했고 이런 거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 초기 때 진행됐었던 수많은 어떤 그런 그 개혁의 아이콘들은 현재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중요한 척도로 기능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가 어떤 정치력을 갖고 속전속결이든 아니면 뚝심을 갖고 밀어붙였던 이뤄냈는가를 검토해 본다라든지,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예. 어찌됐건 사실은 클린턴 대통령의 마음을 샀고, 네.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 부시라고 하는 초기에 정말 이 만만하지 않은 지도자를 또 설득을 하면서 대북 정책에서 주도권을 갖고 문제를 풀어간다라든지, 노벨서 평화상 탔고. 그리고 그 회고에 나오잖아요. 막 네. 김정일 위원장 만났는데 진짜 이거 대화가 안 된다. 6시간 중에 6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데 4번 정도 나는 얘기를 포기하고 싶었다. 예. 뭐 이 양자가 보여줬었던 카리스마적인, 그리고 아주 집요했었던, 그러니까 평생을 붙들고 가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성과들이 어쨌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개혁적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는 감정이 있잖아요. 나는 김영삼이야, 나는 김대중이야. 맞아요. 저거 전두환하고 싸우던 놈이 변절했어. 뭐 김대중이 맨날 너무 늙었어. 이게 있지만 네. 이제 다 고인이 되셨고, 예. 또 사실은 국민의 이미 절반 이상은 그분들은 과거 분들이고, 맞아요. 또 어찌됐건 이게 좋건 나쁜 간에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 옛날 얘기가 좀 이상하게 소비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아웃! 이건 정말 이건 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선 장점이든 단점이든 저는 충분히 소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소비를 했다라면, 그러니까 제가 소비했다는 게 이제 뭐 버리자, 뭐 쓸모없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할 얘기 다 하고 뭐 비판할 거 다 하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우리가 다시 집권도 시켜봤고, 뭐 예. 그 시대의 전설이 대통령이 2명이나 배출하기도 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또 사실은 연장선상에 계신 분이니까 했다라면,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뭘 놓쳤을까를 본다라면 한 번쯤 좀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뭐 40년, 50년간 투쟁해내고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아주 중요한 개혁을 성취해낸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는 거 좋지 않을까. 그거 정도 네.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심용환 작가와 함께 역사와 정의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역사와 관련된 많은 영화와 드라마 또 책들이 쓰여지는 이유는 단지 역사가 재미있는 흘러간 이야기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특히 오늘 제 뇌리에 맴도는 심용환 작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발견한 하나의 진리,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 당장 한 사람의 생애 중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역사란 것은 나만이 옳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고집센 늙은이들과 당신은 틀렸어 라고 거칠게 용기 있게 비판하고 질문 던지는 젊은이들 간의 대화다, 이런 이야기도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질문하고 비판할 기회를 마련해 주면서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주말이든 언제든 시간이 나실 때 아이들과 또 가족과 함께 우리 역사 속의 장소를 함께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은 역사와 정의의 발견의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 시대 진정한 정의 탐구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